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UAE 논란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UAE와의 비밀 군사 협정을 실토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한 이유는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동 개입까지 약속한 이유는 어차피 UAE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니까. 또 실제로는 국회 동의 없이는 파병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몰래 협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고 또 실제로는 국회 비준 없인 파병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협정을 맺어 UAE에게도 사기를 친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했다는 태도입니다. 1400년 넘는 순위 시아파 갈등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동 정쟁을 자기가 막을 수 있답니까? 뭘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몰랐다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나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게 군의 파병을 결정합니까? 그건 구태타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정당, 보수 매체들은 이 사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시절 국방장관들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발칵 뒤집어져서 뒤로 나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거? 다들 어디 갔나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 뉴스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김태형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 시절에요. 네, 자기 임기가 뭐 100년도 아니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이거 어떻게 다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 장관이 국회에 거짓말하고 국민도 속이고 상대 국가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걸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군대를 보내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하는 거죠. 그것도 국회도 통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제가 보기엔 김태형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걸로 시나리오가 마련됐나 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국익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전쟁 내면은 파병될 병사의 목숨은 국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파 국가들하고 이러다가 적이 되면 그건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군인이라면 여기서 국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게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인은 군의 안전과 안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장사꾼들의 논리지 군인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편에서는 이런 이야기한 김태형 전 장관은 누구 군인답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수가 엄호 사격을 해주기로 했나 본데 혼자 독박을 쓰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보수 매체들이 그 UAE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포털에도 막 기사가 넘쳐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해요. 네. 아주 비열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런 수준입니다. 전 아침이면 기사가 아주 폭포수 좀 쏟아질 줄 알았더니 없어요. 예. 아주 나쁜 놈들.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등이 합의됐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또 해설은 저희 정세현 전 장관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합의되고 있다. 물론 뭐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군사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네,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과 함께 의미나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세한.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이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서해군 통신선을 개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서해군 통신원이 복원된 것은 1년 11개월 말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함께 끊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조선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소리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육성이나 확성기로 의사소통해왔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예. 전화, 팩스 뭐 다 끊어버리고, 예.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말이 됩니까? 네. 어쨌든 뭐 통신선 다시 개통했다고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이면 계약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후임 정부에도 비롯됐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이면 계약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있었대잖아고 말했잖아요. 김태형 전 장관이. 예. 그게 이면 계약이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뻔히 자기가 있을 때 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폭로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그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이제 현 정부에 불리한 게 있는데 아니 국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백할 사안을 자기 무슨 내부 고발자가 된 것처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 막. 자신이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건. 이거 아주 편리한 멘탈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는 죄인일 수 있어. 나는 죄인일 수 없다. 예? 이 정도 국면까지 왔는데도 워딩을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 뻔히 자기가 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화법을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유체 있던 화법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때 폭로는 자백. 나는 자백할 수 없어. 그럼 감옥 가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어제는 침묵했습니다. 애초에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할 전날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따로 일정 잡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쓱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면합이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머쓱해진 게 아니고 멘붕인 거죠. 보수정당 기치를 걸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정보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이런 그 똥보를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UAE 군사 파병 자동 개입 이런 설들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조선일보도 그런 설을 보도했었어요. 예. 네,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물었었는데요. 당시에 김태형 장관이 부인했었습니다. 그거 저희 제작진이 저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중부했나 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다. 안전 보장을 한다. 상호 방위를 한다. 군사 동맹을 한다.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도 없었고요. 네. 제작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네. 네, 2010년에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의원이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방위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 설은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이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관련 소설을 또 써보자면 하도 언론들도 많이 소설을 썼으니까 그 이명박 UAE 커미션 비리 이런 쪽으로 번질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수를 어떻게 치냐면 현 정부의 이제 외교 무능, 외교 참사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일제히 보수 매체들이.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김종대 의원의 취재 그리고 주장, 폭로로 이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홈런을 친 겁니다. 예. 네, 어제 또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이제 더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말이 맞았거든요. 예. 김태흠 전 장관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UAE 국면이 일거에 뒤집어진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수 매체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면서 이게 의도대로 안 흘러간 거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알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담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뭐랄까요. 예. 분명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본인의 세계관이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레코드판 튀듯이 이런 발언을 가끔 해요. 이렇게 갑자기 정부하고 한국당이 담합을 했다. 예. 예.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은 알겠는데, 예.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당이 밀실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 웃겼습니다. 이 논평은. 어쨌든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는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은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을 때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검사의 인권 옹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요 플랜대로 가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과연 검사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할지, 저는 이건 진짜 무리수로가 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수사를 인권 침해라고 몰아가는 건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네, 이 법률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 않은데요, 그때 법률팀? 예, MH그룹이라고요. 예. 여전히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코믹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호영 전 특검 관련된 의혹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 원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찰에 다 넘겼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지분을 차명 보유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부지검 팀에서 응답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그저께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로도 왔었고 다스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고 인권침해라고 하거나 자꾸 얘기하는데 다스 자기 거 아니라면서요. 자기 거 아닌 거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본인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자기 거란 얘기죠. 거꾸로. 자기 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여억 원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것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범죄 수익금을 알고도 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냐 하는 인식을 했느냐.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쟁점도 또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재판이 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인 이재만 안봉근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자세한 진술들이 좀 나왔는데요.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이현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잠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연락해와서 VIP가 흡족해하면서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했으니까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우리 사정을 국정원이 챙겨주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당시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미 불거졌는데도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멈췄다가. 이 시점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갔어요. 그때 돈 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이 시점에 달라고 추석 때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건 좀 믿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최순실 씨가 간다고 하니 챙겨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12년 대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연금이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붙이지 못한 건데요. 어제 검찰은 김태호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김태호 전 기획관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 관련은 사법부가 석방하고 기각해서 막았단 말이죠. 예. 이 NLL 대화록 유출도 사법부가 메일에 제목만 열람하라고 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사법부 결정에 이것도 막힌 거예요. 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다시 되짚으며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제목만 열람하라면서 일부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파일이 넘어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제목만 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못 읽고 첨부도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수사는 이제 막혔습니다. 예. 공소시효도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미제라고 하는 건데, 연구미제는 아니고 유출한 거죠, 여기서. 다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시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네,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치환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잘 된 겁니까? 좀 해설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는 잘 됐죠. 우선 올림픽 선수단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는 실무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회담은 우리가 작년 7월 17일 날 제안했던 거죠. 예.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건데 적십자 회담은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술밥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필요하면은 또 열기로 했으니까 예.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확실하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파견한다고 하는 대표단을 보니까 뭐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더라고요. 좀 대규모죠. 예.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평화 분위기, 화해 분위기를 좀 띄우자 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 장관님 화장실에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주 어디 울리는 데는 들어가서 화장실 아니고. 근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또 경비 지원 문제도 뭐 잘 비켜나가겠죠. 또, 유엔 제재 결의에 제재에 위반된다 하는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예. 미국에서도 그건 그러지 않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지점은 없었습니까? 비핵화 문제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경청했다고,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첫 회담에서는. 예. 근데 마지막에 아마, 종결회의. 예. 마지막 끝나는 그때 저쪽에서 강력하게 막 반발을 했다. 이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평양 그 지도부에서 예. 마지막에 종결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 하는 쪽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쪽지가 아니라 그때는 전화죠. 전화로 지시가 왔을 거예요. 지금 남부 고위급 회담은 평양과 지금 청와대에 각각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화면까지 볼 수 있고. 화면으로 보고 있고, 예. 북쪽은 소리만 들어야죠. 대신, 소리만, 예. 북측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또 소리만 듣고, 북측은 화면도 보고,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처음에 전체 회의, 개막하는 전체 회의 때 제기한, 비핵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데리고 오지 않은 데 대해서 아마 질책이 좀 있었고, 종결회의 때 그걸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언급이 되고 거론되기를 바라는데, 예. 북한은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미국 간에 하는 거지, 남북 간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신뢰를 하면, 여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저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공동 보도문에 넣기 위해서, 예. 합의문 만들 때, 공동 보도문 합의할 때, 전체 협상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는 그쪽에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봐야 아주 긴가민가 내지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표현밖에 그러내지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애매길 거리입니다. 애매할 것이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이드지만 궁금한 것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하면 항상 남한에서 하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북한에서 하면 우리가 오디오를 동시에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과거에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회담 내용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청와대의 대통령을 비롯한 NSC에서 듣고 있는 거? 네, NSC 멤버들 듣고, 대통령도 이제 궁금하면 이제 와서 좀 보실 거고. 그렇군요. 통일부도, 장관이 여기 나가 있으니까, 통일부는 이제 회담본부에 그게 있죠. 회담본부에 있으니까, 통일부 장차관 이외의 간부들, 특히 이제 회담본부장, 회담 전략 팀들은 앉아서 듣고,
보고 그리고 구속 대책을 세우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뭐 연락이 가서 그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든지 그건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까? 겪어보셨으니까. 예, 우리는 잘 안 해요. 그걸. 우리는 잘 안 하는데. 회담 수석 대표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아하.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좀 그게 층층시야로 위에 있어서 예. 중간에 쪽지 들어오는 경험을 중간에 쪽지가 들어오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북쪽에서 그럼, 회담을 하건 우리 쪽에서 하건 간에. 그럼 태도가 바뀌거나 뭐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근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거나 무슨 말을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합의했는데 뭐 그 보수 매체에서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이 대표단 파견 그러니까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올림픽하고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그건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올림픽은 이제 패럴림픽까지 포함해도 3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 봄에 훈련은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회담 기간 중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군사회담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경로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실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전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상봉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건 북한이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합의를 못한 것은 작년에 벌써 작년 됐군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제 협의하기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안하니까 왜 중국의 유경 식당 종업원 13명인가? 네네.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예. 이산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산가족 회담으로 넘어가든지 상봉 행사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려면은 장소가 이제 금강산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산가족 면회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시설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금강산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산 들어가는 문제를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서 북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2년 전에도 벌써 2년 됐구나. 2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결렬되지 않았어요. 차관급 회담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을 연계하느냐.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에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가지고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동 보도문에는 못 들어가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시간 좀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결회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통상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긴 얘기 했을 거고, 보도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걸 예상하시는군요. 이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장관님이 보시기에. 예, 이게, 상시대화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군 통신선은 용도가, 군사당국 간의, 통신도 하는 거지만, 예. 원래 만들 때는, 이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이게 통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비무장지대에 그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남북을 연결되는 통문이 있습니다. 예. 통문의 개방 시간, 그 다음에 통과 인원 등등을 서로 주고받는, 통보하는 그런 채널로 2002년 9월 달에
남북철도 연결하면서 그걸 개설했어요. 그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성공단 출입, 그다음에 금강산 출입 이 용도로 아마 저쪽에서 군 통신선을 먼저 복원을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뒤에 깔려 있을 것이다. 네. 이건 진짜 북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작을 나가면은 예. 이 정치자들이 예. 싫어해요. 예. 앉으라고 다른 재밌습니다. 분좀 예. 앉으라고 재밌는데, 장관님 이상으로 이거 해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새벽에 깨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그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의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뭐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주겠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주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지네 정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촉구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결과가 왜 쪽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4대강에 딱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했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안 한 것은 아닌데 네. 국가기록원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3,000명인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320명이에요. 예. 굉장히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수시 점검해야 되는 정기 수시 점검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 1,500개입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일 뿐이지만 기관 이상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망라하는 1,500개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관을 아무리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라고 해도 일제 한 번에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해왔던 일인데 다만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년에는 이렇게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 기관의 구조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이런 업무 관행이나 문화가 있기 원장님 때문에. 오셔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빵빵 터뜨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업무 자체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29일 날 발령을 받았고 이 점검은 작년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알겠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더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에 33조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짜리가 4조짜리를 변했는데 300억 이상만 돼도 문서를 자세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 관련 문서가 없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주요 그 투자에 관련된 결정 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뭐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다 어떤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는 회의를 하도록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얼마인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회의록이 아예 생산이 안 됐어요? 예, 그 횟수가 1회에서 14회, 18회에서 21회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2조로 투자 금액을 변경하면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왜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안건별로. 그렇죠.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논의상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1조가 더 들어가는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뭐 회의록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 중에 이런 기록관리 부실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의도적이냐, 무단파기냐, 무단으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도냐라고 그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뉴스 공장이 진행되는 TBS도 이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엄청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짜게 굴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돼도 원장 결제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가 변경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조사의 목적은 저희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목적이 주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입안부터 종결까지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록들이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일 처음 보고요. 만들어져 있는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있었어야 되는 기록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 없고 없다.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조사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후속 조치가 예. 각종 그 감사 기관들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기관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하게 만들면서 이해했습니다.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근데 잠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네. 잠깐 시간 주셔야 돼요. 대반전 뉴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누군가 고의로 없앴을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있다. 예? 있긴 있을 거다. 있긴 있을 굉장히 거다. 많은 건수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원장으로 와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예. 장관님께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할 때 장관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냐? 원장 대답해 보세요. 예. 근데 제 대답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센티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70-80%는 그걸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민감한 아주 거는 소량이, 예. 이렇게 민감한 거면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의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관행 중에는 예. 대부분의 담당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예. 당연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항상 그렇던데. 의도적 파기 같은 것은 이제 담당 직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예. 공무원들이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중에 내 업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이거 다 연구야 라고 주장하시는 계열의 분들도 계시고 예. 기록 남겨봤자 뭐 문제만 되지 유리할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덜 남기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기간도 작게 책정하고 뭐만 물어보면 이런 거 워낙 달변으로 길게 계시니까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전 알려주세요. 반전. 네, 대반전. 예. 내일 저희도 혁신 TF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돌아갔어요. 내부적으로. 네. 예. 기록원이 어쨌든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예. 내일 아마 이제 원장은 전임 원장님도 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 내일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혁신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기록관리 감사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단 직원들에게 표적이 가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서도 기록관리 지금-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갑시다. 제가 우겨서 막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막 크게 가긴 하는데 그것의 희생자가 말단 직원들, 특히 기록관리 전문요원들 내부에서 실권도 없고 기록관리 업무하기에 허용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격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특정 기관에 주목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생산기관 각급 기관에 서 있는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은 국가기록원 이내나 잘해 이게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과문도 쓸게요.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반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네.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뒤져봤더니 필요한 뭐, 조단위 돈을 쓰면서도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내일 국가기록원 내부 TF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도, TF. 네. 예, 국가기록원에도, 변명은 하나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이게 법상 우리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어쨌든,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리더십, 기록원에 책임지는 분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못한 건 있어요. 예. 원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시스템 책임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니, 현재 거기서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10년간. 네, 예, 네. 그 이전에 장애 책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네. 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네.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 그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예.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그 모 보수 언론에서 예.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걸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예. 또 그 김종대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예. 군사협정 예.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그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그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하고 예.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그 국회에서 예. 송곳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국방에서 예, 예.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장관이,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가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그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그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예.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예.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예.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네. 자기가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예. 내용이 거기 들어있군요. 네,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예.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근데 시스템을 모르니까. 근데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더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예.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거기에. 네.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손해상 옮겨주마. 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기친 건데 그러면. 예. 그걸 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그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자동 개입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예.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이게 진짜 현직에 있다면은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이 그러면 다른 법률로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장관이 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메롱.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죠. 예. 예.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 파병 문제를 다 계약을 체결해서 나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그걸 그냥 또 보수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뭐 수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좀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전 정권의 이 사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자동 개입 조항만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한국 군대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어떤 주요한 실탄. 예. 뭐 이런 그 전략 물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 뭐 180억어치 그리고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나라와도 다른 그 이런 어떤 자원 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어떤 그런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버렸거든요. 헌법이 위반돼도 해버렸고 그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숨겨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예. 게다가 그거를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래도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그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채 봉합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이 정말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여전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네.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예. 비행기 고동훈련기와 관련돼서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에 관련된 이제 이미 공개된 예. 조선일보 그렇게 물타기에 나왔죠, 하고, 그렇게.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제 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제정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증후군 같은 지금 상황이.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물타기 한 겁니다,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그거 노무현 시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3일을 못 가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예. 군사협정권이 막 커지니까, 그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나와서 언론이 예. 그 좀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참 걱정이죠. 예. 조선일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예. 자, 요거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자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 하나도 설명된 게 없다. 청와대 지시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요 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디 장기간 어디 갔다 온 친구인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예. 알면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기니까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폐기한 거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로 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된 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협상 문제는 예. 뭐 그런 주장도 재협상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은 재협상 한 데서 재협상이 응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응할 그러니까 리가 없죠. 지금 재협상이랑 넘어가면 재협상하자라고 압박하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는 순간 이것이 미해결 과제로 다시 등극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협상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제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본은 이제 어쨌든 이전 우리 정부가 맺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협상 파기를 얘기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간의 협약의 문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제3국은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바꿔버려서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최대 피해가 그거라고 보는데 네.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 보편 인권의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또 파기 선언하면 일본이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건데 예. 자칫 잘못하면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이 한국에 의해서 이제 파기되었다라는 국가 간 식으로 약속 깼다 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가 예. 되는 식으로 몰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의 전략은 오랫동안 그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그렇게 해줬죠. 네. 실제로. 뭐 미국 정도 되면 뭐 깡거리 다 무시하고 파기해도 되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잘하니까. 자, 그 위안부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무효화하고 돈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가다가 예. 네, 잘 갈 것 같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39 플러스 11 네.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양쪽 다 이렇게 그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뭐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 예,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그 몇 사람 네,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예. 네. 그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그리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근데 아직 절차는 네.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도 뭐 고민한다 그러고 왜 근데 고민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한다 그러고 이제 이학재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엔 한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한 7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 수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33세 정당이었군요. 국회의원 수가. 33에서 거의 9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이 문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그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예.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아, 그렇게 해석됩니다. 꼭 실제로. 그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이제 해석,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결혼하는데 이제 뭐 예식자까지 다 잡아놓고 청점 돌려놓고도 예. 가봐야 한다. 그날 내가 안 나타나면 결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정강 정책이 들어가는 그리고 당내에 동요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예.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떤 바른당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박지원 가면서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다 털고 와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는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의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난제가 지금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네. 만일에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네. 그럼 끝장이죠. 그러면 이제 안양만 못하게 네. 이제 또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하긴 그 성사시키려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 이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 이혼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특히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거 걸고 이쪽으로 그럼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럼 알아서 이 합의위원회에서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뭐 안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네, 안 보내주겠다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위원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되긴 될 거다.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냥 어떻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3분 정도는 나는 통합을 반대하니까 나 풀어달라 놔달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수순이 이제 합의하에 예. 평화적으로 이렇게 양해해 준 예가 정치권은 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를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무슨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낭패기 때문에 예, 숫자를 줄이려고. 예, 그 숫자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이야기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의 홍인학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탄 받았죠. 예, 이거 뭐 엄청난 지탄 받을 수 없고 네, 내외적으로 다 그런 거죠. 당대표인데 왜 거기 갔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출마 안 하겠다. 그럼 출마 안 할 생각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죠. 도둑이 남의 집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출마 미수 사건. 출마 미수 사건.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깨끗하게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오해가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 당협위원장 신청한 것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국민을 넘기면은 다시 뭐 그렇죠. 그동안 하도 이런 허언을 하고 그런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죠. 2년 반 지나면 사실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대구를 갔을까 싶긴 합니다. 예. 대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어디 가도 떨어진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비유도 안 쓰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전투력을 다시 완전히 해보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시사, 과학, 그리고 개그까지인데 요즘 개그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시사와 과학까지만 하고 있는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개그 이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네, 편해요, 저는. 한참 국정농단 얘기하고 그럴 때 촛불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정말 빵빵 터졌었는데. 네. 좀 기회를 엿보고 있긴 한데, 예. 아이템이 안 나와요? 예,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무리수를 던지면 망하니까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조만간 뭐 하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아이템 뭡니까?
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갔던 그 알파고. 그죠. 이세돌. 예. 그때.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류로 남아있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인류로 아마 끝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겠죠. 예, 이제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알파고의 뒷얘기 근황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세돌의 근황이 아니라 알파고의 근황이요? 네, 저는 뭐 이세돌 구단은 관심이 좀 없고요. 알파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4대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알파고가. 그렇죠. 딱 한 번 이겼죠. 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당시에 이 대국 전에 저희가 그 프로 구단하고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그때는 인간이 이긴다고 그랬죠, 다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다라는 그 비장함 이런 거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이 한 번만 이겨도 인간의 승리다. 라고 이제 얘기가 바뀌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알파고가 그 정도 실력인지 몰랐죠. 그렇죠. 아무도. 이제 대국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실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알파고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 커제하고 붙는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커제가 5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이긴다니 하다가 다 대국이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해도 질 거다고 말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5월에 커제하고 커제 구단하고 커제 구단이 이제 세계 랭킹 1위였죠. 하긴 했어요? 예, 세 차례를 붙습니다. 물론 커제 구단이 3패를 하죠. 네. 그리고는 이때 커제 구단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국 중에. 왜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우는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 져서가 아니고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울게 됐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왜 울어요? 그 젊은 친구잖아요. 20살인가 뭐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분해서 울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시에 커제 구단의 스승이었던 분이 이제 노인 어르신이 옆에 계시다가 알파고 하는 걸 보고 알파고는 프로 20단의 실력인 것 같다. 프로 20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신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은 바둑은 필요 없다. 거기까지 제가 아는데. 예, 그래서 뭐 바둑계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몇 달 후인 10월에 구글 딥마인드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네이처에 다시 논문을 씁니다. 뭐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알파고가 바둑을 의미하는 고는 거니까. 바둑이니까. 바둑 은퇴 안 다 한 이겼는데 겁니다, 은퇴 안 하고 또 네. 제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랑 붙어요? 이제 붙을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하고 싸웁니다. 알파고 내부에서. 알파고끼리 붙는데 네, 알파고 그 이전 내부에서. 알파고 버전을 알파고 제로는 이기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알파고 제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알파고들은 전부 이제 인간의 기보 수천만 건을 참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바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기는 수를 찾아내서. 그렇죠. 근데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바둑 규칙만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 실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알파고가 붙였더니 알파고 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알파고 제로는 기보 하나 없이 규칙만 가지고 바둑을 독학하기 시작한 72시간 만에 단 72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버전이었던 알파고 리예요. 그게 버전이. 대결에서 100전 100승을 기록합니다. 야, 무서운 지경이에요. 이 속도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알파고는 어쨌든 사람이 했던 거를 학습해서 그렇죠. 사람보다 놀라운 속도로 계산해내서 이긴 거라고 치면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습득해버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습득해서 스스로하고 바둑을 많이 두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축적해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자기 논리로 인간의 축적되어 있던 그걸 넘어서버린,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건 좀. 72시간 만에 100전 100승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2,900만 판을 두고요, 혼자서. 네. 그런 다음에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3대0으로 꺾은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거든요. 얘하고 또 붙어서 100전 89승 11패. 역시 꺾어버리죠. 야, 이거 무서운 상황인데. 네. 그리고 40일 뒤에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둑의 새로운 정석들을 발견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싹하죠, 좀. 인간 지능으로 바둑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 네. 인간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도달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이거 장난 아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건데. 예, 외국 영화에 나오는 SF 그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이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어쨌든 인간 지식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이제 꿈을 이제 열고 있다.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런 컴퓨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의식. 네. 자기가 누구인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런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자의식까지 없어도 되고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거 뭔가 결론을 지어버리고 네. 거기에 대한 권력이랄까 뭐 어떤 능력을 갖고 그 해결해 버릴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망 안에서. 이게 아니 지구를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은데 인간이 너무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 거기에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 정도로 빨리 발전하는 걸 보면서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곧 자의식이죠, 사실은. 네,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명령 없이 판단해버리는 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영역에서 인간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작년 가을이니까 불과 이 논문이 나오고 한두 달 후에 또, 이 딥마인드가 알파고 제로에서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바둑을 의미하는 고를 뺍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가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더 이상 바둑에 한정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뜻이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파 제로는 뭘 했냐? 뭘 했습니까? 일단 일본 장기인 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룰만 입력합니다. 역시. 네. 강화 학습을 합니다. 네. 2시간 후 알파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쇼기 인공지능 엘모를 앞질러 버립니다. 단 2시간 만에. 그 측만 알려졌는데. 예. 단 2시간 만에. 그 쇼기 룰에 최적화돼서 개발되었던 컴퓨터를 네. 2시간 만에 이겨버린다. 세계 스스로 최고의-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체스를 또 가르쳤습니다. 네. 역시 4시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체스 AI인 스톡피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둑을 다시 가르쳤죠, 얘한테. 네. 얘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알파제로는. 이세돌 바둑만을 위했던 알파고 제로가 아니라 그쵸. 이제는 알파 제로 범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바둑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봤죠.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과 대결 버전인 알파고 리를 이기는 데는 8시간이 소요됐고. 혼자서 해서. 네.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 좀 전에 네. 백전백승했던 걔를 24시간 만에 또 이겨버려요. 오. 이게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알파고 제로도 무서웠는데. 네. 바둑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범용으로 만든 다음에 알파 제로. 네. 그걸 바둑을 한번 가르쳐 봤더니 또 바둑에 최적화됐던 AI를 또 이겨버렸다. 24시간 만에 터미네이터 이겨버렸다. 나오겠어요, 진짜로. 이거 그만해, 구글! 그만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2018년의 이야기인데, 2028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알파제로는 좀 다른 AI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처럼 사고하는 양상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스톡핏이나 엘모나 이런 다른 앞에 그런 컴퓨터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뭐 초당 몇 천만 개씩. 그렇죠.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초당 7천만 개, 뭐 3,5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 체스 컴퓨터 같은 것이 계산을 할 때 알파제로는 8만 개만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골라서 8만 개만 딱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10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계산만 한다. 네, 그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길어지는 거고,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이 길어질수록 결과물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런 바둑이나 체스 말고
지금까지는 다른 분이 어디에 적용됐는지 아직 안 나왔죠. 알파고는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알파제로. 예, 알파제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거의 상당부 게임 상황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에 범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분명하고요, 구글이. 이제 범용화라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알파제로가 세상 온갖 일에서 답을 찾아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우리 인류 문명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범죄, 교통, 행정 뭐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입해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대신 효과적인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이제는. 우주 비행 뭐 이런 거. 네,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 이런 거는 바둑으로 이미 깨진 거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들 텐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알파제로가 어떤 이유로 답을 제시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상. 그렇겠죠. 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그렇죠. 능력으로는 알파제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소행성이 지구에 이제 막 날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린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뭐 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파제로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 신상을 없애라. 그럼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얘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했을 건데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냐? 우리는 얘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한정된 논리와 상식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무능을, 아니면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던 이 컴퓨터를 더 신뢰할 것이냐,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곧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 있는데 항상 인간이 이제 크게 망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점점. 그렇죠. 사실 SF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이거 그만해야 된다.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미 갔죠. 특정 분야지만 이미 가 있는데 이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걸 넓게 범용으로 적용하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기술 개발을 우리가 또 막을 방법은 없고 계속 진행은 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겁을 들인 게 아닌지 또 걱정도 되고. 아니 근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원종우 씨 얘기니까 인공지능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라고 말했잖아요. 김태형 전 장관이. 예. 그게 이명 계획이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뻔히 자기가 있을 때 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폭로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그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이제 현 정부에 불리한 게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백할 사안을 자기 무슨 내부 고발자가 된 것처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건. 아주 편리한 멘탈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는 죄인일 수 있어. 나는 죄인일 수 없다. 예? 이 정도 국면까지 왔는데도 오딩을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 뻔히 자기가 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화법을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유체에 있던 화법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때 폭로는 자백. 나는 자백할 수 없어. 그럼 감옥 가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어제는 침묵했습니다. 애초에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할 전날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따로 일정 잡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쓱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면합이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머쓱해진 게 아니고 멘붕인 거죠. 보수정당
기치를 걸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정보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이런 그 똥볼을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UAE 군사 파병 자동 개입 이런 설들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조선일보도 그런 설을 보도했었어요. 예. 네,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물었었는데요. 당시에 김태형 장관이 부인했었습니다. 그거 저희 제작진이 저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충분했나 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다. 안전 보장을 한다. 상호 방위를 한다. 군사 동맹을 한다.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도 없었고요. 네. 제작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네. 네, 2010년에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의원이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방위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 설은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이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관련 소설을 또 써보자면 하도 언론들도 많이 소설을 썼으니까 그 이명박 UAE 커미션 비리 이런 쪽으로 번질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수를 어떻게 치냐면 현 정부의 이제 외교 무능, 외교 참사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일제히 보수 매체들이.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김종대 의원의 취재 그리고 주장, 폭로로 이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홈런을 친 겁니다. 예. 네, 어제 또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이제 더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말이 맞았거든요. 예. 김태형 전 장관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UAE 국면이 일거에 뒤집어진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수 매체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면서, 이게 의도대로 안 흘러간 거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알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담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뭐랄까요. 예. 분명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본인의 세계관이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레코드판 튀듯이 이런 발언을 가끔 해요. 이렇게 갑자기 정부하고 한국당이 담합을 했다. 예. 예.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은 알겠는데, 예,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당이 밀실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 웃겼습니다. 이 논평은. 어쨌든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는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은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일부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파일이 넘어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제목만 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못 읽고 첨부도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수사는 이제 막혔습니다. 예. 공소시효도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영구미제라고 하는 건데 영구미제는 아니고 유출한 거죠. 여기서. 다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시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네,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칠한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잘 된 겁니까? 좀 해설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는 잘 됐죠. 우선 올림픽 선수단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회담은 우리가 작년 7월 17일 날 제안했던 거죠. 예.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건데, 적십자 회담은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술밥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필요하면은 또 열기로 했으니까, 예.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확실하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파견한다고 하는 대표단을 보니까 뭐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더라고요. 좀 대규모죠. 예. 그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평화 분위기, 화해 분위기를 좀 띄우자 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 장관님 화장실에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주 어디 울리는 데는 프라이트 화장실 아니고. 근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또 그 경비 지원 문제도 뭐 잘 비켜나가겠죠. 또 유엔 제재 결의에 제재 뭐 위반된다 하는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예. 미국에서도 그건 그러지 않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뭐 그런 지점은 없었습니까? 그 비핵화 문제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경청했다고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저 회담에서는. 예. 근데 마지막에 아마 종결회의 예. 마지막 끝나는 그때 저쪽에서 강력하게 막 반발을 했다. 이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평양 그 지도부에서 예. 마지막에 종결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 하는 쪽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쪽지가 아니라 그때는 전화죠. 전화로 지시가 왔을 거예요. 지금 남부 고위급 회담은 평양과 지금 청와대에 각각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화면까지 볼 수 있고. 화면으로 보고 있고. 예. 북쪽은 소리만 들어야죠. 소리만. 예. 북측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또 소리만 듣고 북측은 화면도 보고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처음에 전체 회의 개막하는 전체 회의 때 제기한 비핵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대꾸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아마 질책이 좀 있었고 종결회의 때 그걸 리성근 조평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언급이 되고 거론되기를 바라는데 예. 북한은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미국 간에 하는 거지 남북 간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신뢰를 하면 여기 조금 우리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저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공동 보도문에 넣기 위해서 예. 합의문 만들 때 공동 보도문 합의할 때 전체 협상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는 그쪽에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봐야 아주 긴가민가 내지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표현밖에 그러지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애매길 거리입니다. 애매할 것이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이드지만 궁금한 것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하면 항상 남한에서 하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북한에서 하면 우리가 오디오를 동시에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과거에도?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회담 내용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듣고 있는 거죠? 그 청와대의 뭐 대통령을 비롯한 NSC에서 듣고 있는 거? 네, NSC 멤버들 듣고, 대통령도 이제 궁금하면 이제 와서 좀 보실 거고. 그렇군요. 예, 통일부도, 장관이 여기 나가 있으니까, 예, 통일부는 이제 회담본부에 그게 있죠. 회담본부에 있으니까, 통일부 장차관 이외의 간부들, 특히 이제 회담본부장, 보고 회담 전략 그 팀들은 앉아 듣고, 보고, 그리고 구속 대책을 세우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뭐 연락이 가서 그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든지, 그건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까? 겪어보셨으니까. 예, 우리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하는데. 회담 수석 대표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좀 그게 층층시야로, 위에 있어서, 예. 중간에 쪽지 들어오는 경험을, 중간에 쪽지가 들어오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북쪽에서. 그럼 회담을 하건 우리 쪽에서 하건 간에. 그럼 태도가 바뀌거나 뭐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근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거나 무슨 뭐, 말을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합의했는데 뭐 보수 매체에서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이 대표단 파견 그러니까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올림픽하고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그건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올림픽은 이제 뭐, 패럴림픽까지 포함해도 3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 봄에 훈련은 뭐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회담 기간 중에, 아니,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군사회담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경로에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실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전에 이 남북 이산가정 상봉 문제, 상봉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거 북한이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걸 합의를 못한 것은 작년에 벌써 작년 됐군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제 협의하기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안하니까 왜 중국의 유경 식당 종업원 13명인가? 네네.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예. 이산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뭐 이산가족 회담으로 넘어가든지 상봉 행사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려면은 장소가 이제 금강산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산가족 면회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시설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금강산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산 들어가는 문제를, 들어가는 걸 계획해서 북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연결시키려고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2년 전에도, 벌써 2년 됐구나. 2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결렬되지 않았어요. 차관급 회담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을 연계하느냐.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에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가지고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동 보도문에는 못 들어가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시간 좀 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종결회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통상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긴 얘기 했을 거고 보도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걸 예상하시는군요. 예. 이
이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장관님이 보시기에. 예, 이게 뭐 상시 대화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군 통신선은 용도가 뭐 군사 당국 간의 이제 통신도 하는 거지만 예. 원래 그 만들 때는 이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이게 통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비밀장지대 그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남북을 연결되는 통문이 있습니다. 예. 통문의 개방 시간, 그 다음에 통과 인원 뭐 등등을 서로 주고받는, 통보하는 그런 채널로 2002년 9월 달에 남북철도로 연결하면서 그걸 개설했어요. 그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성공단 출입, 그 다음에 금강산 출입, 이 용도로 아마 저쪽에서 군 통신선을 먼저 복원을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뒤에 깔려있을 것이다. 네. 이건 진짜 북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작을 나가면은, 예. 이 정치자들이 예. 싫어해요. 예. 앉으라고 다른 분들 재밌습니다. 보시죠. 예. 앉으라고 재밌는데.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하는 거는 정치보복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을 때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검사의 인권 옹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요 플랜대로 가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과연 검사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할지, 저는 이건 진짜 무리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 수사를 인권침해라고 몰아가는 건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네, 이 법률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 않은데요, 그때 법률팀. 예, MH그룹이라고요. 예. 여전히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코믹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호영 전 특검 관련된 의혹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 원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찰에 다 넘겼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 주식 지분을 차명 보유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부지검 팀에서 응답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그저께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라도 왔었고 다스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고 인권침해라고 허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다스 자기 거 아니라면서요. 자기 거 아닌 거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본인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게 자기 거란 얘기죠. 거꾸로. 자기 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여억 원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것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범죄 수익금을 알고도 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냐 하는 인식을 했느냐.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쟁점도 또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재판이 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인 이재만 안봉근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자세한 진술들이 좀 나왔는데요.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이현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잠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연락해와서 VIP가 흡족해하면서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했으니까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우리 사정을 국정원이 챙겨주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미 불거졌는데도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멈췄다가. 이 시점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갔어요. 그때 돈 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이 시점에 달라고. 추석 때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건 전 믿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최순실 씨가 간다고 하니 챙겨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2012년 대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연금이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붙이지 못한 건데요. 어제 검찰은 김태호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김태호 전 기획관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버 살해본부,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 관련은 사법부가 석방하고 기각해서 막았단 말이죠. 예. 이 NLL 대화록 유출도 사법부가 메일에 제목만 열람하라고 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사법부 결정에 이것도 막힌 거예요. 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짚으며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제목만 열람하라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UAE 논란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UAE와의 비밀 군사 협정을 실토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한 이유는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동 개입까지 약속한 이유는 어차피 UAE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니까. 또 실제로는 국회 동의 없이는 파병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몰래 협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고 또 실제로는 국회 비준 없인 파병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협정을 맺어 UAE에게도 사기를 친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했다는 태도입니다. 1400년 넘는 순위 시아파 갈등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동 정쟁을 자기가 막을 수 있답니까? 뭘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몰랐다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나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게 군의 파병을 결정합니까? 그건 구태타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정당, 보수 매체들은 이 사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시절 국방장관들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발칵 뒤집어져서 뒤로 나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거? 다들 어디 갔나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 뉴스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김태형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 시절에요. 네, 자기 임기가 뭐 100년도 아니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이거 어떻게 다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 장관이 국회에 거짓말하고 국민도 속이고 상대 국가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걸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군대를 보내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하는 거죠. 그것도 국회도 통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제가 보기엔 김태형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걸로 시나리오가 마련됐나 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국익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전쟁 하면은 파병될 병사의 목숨은 국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파 국가들하고 이러다가 적이 되면 그건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군인이라면 여기서 국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게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인은 군의 안전과 안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장사꾼들의 논리지 군인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편에서는 이런 이야기한 김태형 전 장관은 누구 군인답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수가 어머 사격을 해주기로 했나 본데 혼자 독박을 쓰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보수 매체들이 그 UAE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포털에도 막 기사가 넘쳐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해요. 네. 아주 비열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런 수준입니다. 전 아침이면 기사가 아주 폭포수좀 쏟아질 줄 알았더니 없어요. 예. 아주 나쁜 놈들.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등이 합의됐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의 항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또 해설은 저희 정세현 전 장관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합의되고 있다. 물론 뭐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군사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네,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과 함께 의미나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세한.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이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해군 통신선을 개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서해군 통신원이 복원된 것은 1년 11개월 말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함께 끊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조선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소리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육성이나 확성기로 의사소통을 해왔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예. 전화, 팩스 뭐 다 끊어버리고, 예.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말이 됩니까? 네. 어쨌든 뭐 통신선 다시 개통했다고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이면 계약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후임 정부에도 비롯됐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이면 계약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있었대잖아요.